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6번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작가는 김승옥 님이시고요. 다음에 1965년 사상계라고 하는 책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국룰이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4번 보기.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64년 겨울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가득 차 있는 시기였습니다. 4.19가 1960년에 일어나는데 결국 5.16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한일 회담이라고 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 인사들은 억압하고 구속하고 고문하고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고 교감이 없으며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파편화,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 만연이라는 단어와 팽배라는 단어는 의미가 유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물은 여러분 3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물은 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안은 대학원생으로서 부잣집 장남입니다. 나는 25살 안과 동갑인데요. 구청의 병사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시골 출신이고요. 사내는 36살. 둘은 동갑이고 사내는 중년 사내로 나오는데 서적을 판매하는 외판으로 나옵니다. 가난하고요. 아내가 급성 뇌막염으로 죽게 됩니다. 아내의 시체를 세브란스 병원에 4,000원에 팔게 되는데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보기를 읽어봤던 5.16 쿠데타와 그리고 4.19 정신의 훼손, 그리고 한일의 굴욕 외교, 그리고 억압적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기주의와 파편화,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요. 소외감, 냉소적 분위기였습니다. 교감과 연대는 부재했겠죠. 자, 이제부터 스토리를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술집 포장마차에서 3명은 만나게 됩니다. 나와 사내와 아는, 특히 나와 아는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나의 이름과 사내 이름과 아내 이름이 없습니다. 아는 성이죠. 그래서 익명성이라고 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깁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 셋은 중국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내가 가진 전재산 아내를 시체를 판 4,000원 중에 1,000원을 여기서 쓰게 됩니다. 사내의 괴로운 심리를 드러냅니다. 교감이 부재하고요. 사내만 주로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면서 울먹이면서 얘기하게 되고 나와 아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돈을 쓰기 위한 타협적 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3명은 이제 우리 어디로 가지요? 라고 하는 사내의 말에 나와 아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것이 3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방향 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보는 대로 넥타이를 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귤을 사기도 하고요. 택시를 타고 아무 데나 돌아다닙니다. 행선지 없이. 그러다가 소방차가 가는 방향으로 화재 현장, 미용학원 4층 건물이 불타는데요. 거기에 사내는 돈을 다 던져버립니다. 결국 이 셋은 여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관도 나그네가 머무는 집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집에 가지 않고 여관은 방황하는 그 당시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알겠습니다. 3명은 거짓 주소와 거짓 이름을 쓴 숙박계를 작성한 후에 화투라도 칩시다라고 하는 사내의 말을 거부하고 결국 각자 3개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편성 개인화를 상징하는 이 3개의 방에서 결국 사내는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충분히 자살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바지를 황급히 주워서 입은 채 그 여관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나와는. 그때 개미가 나의 발을 붙드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고 했을 때 개미가 양심의 가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는 악수를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바람 부는 거리에서 우린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대화를 나누고, 나는 버스를 올라타고 맨 마지막에 사내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길거리에 서 있게 되죠. 소설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제목에 담겨있는 서울 1964년 겨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울은 도시화를 의미하고 1964년 그 당시 시대 분위기, 빈부격차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겨울은 삭막하고 차갑고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죠. 시점은 나가 나왔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 즉 서술자가 나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나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면서 서술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외부 아닙니다. 그리고 주제는 현대인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 소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럼 작품 해설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1964년 겨울은 이 작품의 시대적,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배경입니다.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난 선술집. 선술집은 여러분 약간 포장마차랑 비슷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서 술을 마시는 곳입니다. 선술집. 포장마차랑 비슷한 곳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뎅과 군참치 3가지 종류의 술을 팔고 있고, 소주, 맥주, 막걸리입니까?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보는 차가운 밤, 굉장히 황량한 도시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펄럭거리며 포장을 들치고 안에 들어서게 돼 있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촛불 비슷한 겁니다. 탄산칼슘으로 불을 붙이는 건데요.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자바를 입고는 중년 사내, 여기 사내가 아내를 시체로 판 그 사내입니다.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그러한, 요거는 술집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나와 안과 사내죠.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도 나지 않는 36 사내를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안과, 그 다음에 사내, 여기 있는 사내는 이제 술집 사장입니다. 선술집 사장이고요. 먼저 말을 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성도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서, 육군사관학교 실패했다는 부분에서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액센트 문제를 틀렸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군대를 갔다가 임질에 성병에 한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가 끝났지만, 그리고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근데 그 당시에 서로 무관심하고 공감대가 없었던 그런 분위기를 말하게 됐습니다. 잠시 동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까맣게 구워진 군참치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치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잡아본 적 있으세요? 자, 굉장히 이 대화는 한참 동안이나 페이지가 계속되도록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만큼 공감이 없고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는 파리밖에는. 낮에 이상스럽게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 다시 기온을 타고 흙물이 우리 발밑에 얼어붙기 시작했다. 자, 이거는 우리 그 자연적 배경을 묘사합니다. 자연적 배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기 시작한다고 하는 인물의 심리에 바로 가라앉는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어붙고 있는 바로 땅바닥에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 안이죠. 대학원생 안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되어 추위 속에서 때문에 절여드는 내 발바닥에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는 외교원, 이 외교원은 서적 외판원입니다. 서적을 판매하는,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거죠. 약간 피라미드 장사꾼처럼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기와 함께 있어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에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눈다. 이제 아까 선술집에서 중국집으로 오게 되죠. 아까보다는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 중국집으로 오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내를 말합니다.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내의 시체판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네, 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아내와 나는 참 재밌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에 경주도 가고 밤엔 함께 영화 구경, 쇼 구경하려 열심히 극장을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원이셨던가요? 하고 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냐는 눈짓을 보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 연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난 처갓집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다는 거는 지금 이 아저씨도 무책임하죠. 가난 때문에 아내의 시체를 팔았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 없잖아요.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해서 아내의 시체를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불가피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다는 말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하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면 아내를 시체를 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시체실에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서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죄책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원은 이제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직원이 심부름꾼 이런 뜻이고요.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이죠. 4,000원입니다. 중국집에서 선생님이 1,000원을 쓰게 된다고 했죠. 4,000원은 아내의 시신 기증을 한 그 돈입니다. 기증으로 나온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아니 말했다. 이 돈을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사내는 우리와 만나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여전히 힘없는, 웃긴 웃는데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징적으로 하면 힘없는 음성은 시대적 분위기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무력감,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군사독재 정권은 굉장히 강했잖아요.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 쌤이 아까 첫 번째는 선술집이고 두 번째는 중국집이고 세 번째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 1,000원은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 웃고 울고 다른 눈으로 웃고 있었다.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죠. 불안정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는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하면서 자신의 육사 시간 시험에서 실패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축구한산이다. 여러분 식민지라는 말이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 제국주의가 침략했을 때 우리 희생으로 삼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식민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한일 회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시대 현실에 대해서 짙은, 왜냐면 이게 굴욕적 회담이니까 회담에 그런 굴욕적인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 이제 아까 그 보기에 나와 있었죠. 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를 반영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주 광고는 여전히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이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에 관한 얘기인데요. A는 이 부분이네요. 날씨 얘기 좀 나오고요. 그리고 차가운데 뭐 파리 얘기를 하면서 선술집에서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B 부분은 거리가 한산했다, 거리로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거리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럼 배경과 인물 상황을 묘사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냈다는 것은 배경은 눈이 녹았다 얼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차가워진 무기력한 교감이 없는 그런 분위기 드는 거. 짧은 문장을 연결해서 짧은 문장은 뒤에 있었고 없어졌고 울고 있었고 웃고 있었고 지쳐버리다 이게 말하고 있었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으니까 정답 5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OX 문제네요. 디테일한 사건 문제입니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 다니고 있고요. 나는 사내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사내는 아내가 죽기 전 그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서 놀러 다니고 그랬죠. 사내는 죽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틀렸죠. 왜냐하면 나는 대학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했고 나는 가난한데 아는 부잣집 장남이라고 했죠. 자, 중국집과 선술집. 여기서 뭐 갈등하는 건 아니고요. 의견 일치하는 거 틀렸고요. 자, 나와 안과 사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중국집은 나와 안과 사내가 동질감 느끼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나는 공간이고 얘기를 털어놓는다. 4번이 정답이겠죠. 인간적 유대 느끼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나지 않는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다. 2번은 계속 매개했기 때문에 못 도망간 거죠. 그러면 민주 인사에 억압받는 모습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정답 2번이고요. 이 돈이 닿을 때까지 있어 주시겠어요? 라는 사내의 말에서 내면 구원, 연대에 대한 요구다. 힘없는 무기력함을 말한다. 힘없는 음성은. 그다음에 식민지 거리점 한산했다는 그 당시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지던 회의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서울 1964년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한 요거 여러분 캡처해서 좀 필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 여러분 필기하시면 되겠죠. 한 번만 필기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볼 때는 EBS에 나온 부분, 요 부분이 아니라 EBS에 나온 부분은 뭐 중국집, 선술집 요 부분이 좀 나왔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EBS에서 나왔는데 수특에 요게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우리 여관에서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자살을 하고 두 명이 도망 나오는 부분. 이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 작품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